최근에 YS가 서거를 하셨는데요. YS 재평가 받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YS가 IMF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평가를 받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가 실패됐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너무나 이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도 정치 짜증나고 피곤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정치 전망과 관련돼서는 아마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전망을 하는 부분이죠. 대통령의 뭐 통치 스타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냐 100%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두 가지 면이 항상 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뭐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만기 칠남식 그 리더십인 거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원래 이제 책임장관 또는 책임총리를 얘기했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6명의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한 걸 여러분들이 아마 접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26명 중에서 보통이 한 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하지 못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장관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보면요. 자질에서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든지 직무 수행을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독주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행정 독주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고 정치는 비생산적인 거고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이 정치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월 25일을 시작해서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15일 6번에 걸쳐서 국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인해서 정치가 제대로, 국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치는 행정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는 얼마 전도 투영되는 시대지만 지금이야 그게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변할 거냐?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역대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지금 상황에 유사한 적이 언제냐? 1996년, 20년 전 상황과 지나치게 유사합니다. 2016년도와 96년도. 96년도는 YS가 대통령인 시절이었었죠. 그 당시 95년도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95년도 성수대교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너무 유사하게 지금 밀접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역사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문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야권 좀 분열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과 너무 지나치게 유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90년도 사례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요. 가장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집권 3년차 4분기 때요. 보면은 47%, 41%입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긍정이 47%까지 육박했었습니다. 이유는 금융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밑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경제성장률 6.8%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제적인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43%, 46%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이 2.5%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체감적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입법 교착 상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야권은 분열되고 있고, 여기 보면 정당 체제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4당 체제로서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자유선진당이 있고 민노당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정당 체제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일여 다야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마 정치와 관련돼서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냐. 집권 4년차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끊임없이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또 역대 정권들 보면은 그 시도는 전부 다 100%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현격하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차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반드시 정권이 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역대 대통령도 똑같이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외라는 거죠. 그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은 결국은 정치는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월 총선이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지만 한 180석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180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180석이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야당의 저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가 180석입니다. 심지어는 200석까지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또 총선에서는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일종의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는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의 기조가 정부를 심판하는 거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하느냐 구조로 바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정부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비판하고 총선에서 심판론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책임론 속에서 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야당 때문에 경제가 망쳤다고 하는 거로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야권이 분열돼서 만약에 4당 체제로 가져간다면 선거는 96년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보면 아주 돌발적 변수라든지 예상하지 않던 변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자연스럽게 전망해보고 관심 있는 부분이 과연 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의원의 행보를 포함해서 야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간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로 변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들은 조사를 해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거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로는 이제 정책 경험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를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나 더 나아가서 지역적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죠.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전망을 해본다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미래를 보고 자신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딱 하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안 될 때는 연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정치를 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 핸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고 골프하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백돌이가 싱글 못 칩니다.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을 비교하면은 2011년 9월 달에 벼랑간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은 누구나 할 수도, 실력이 좋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실력이 좀 없어도 운에 의해서 홀인원이 나옵니다. 실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싱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편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싱글 매치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포섬 게임을 하든 포볼 게임을 하든 그렇게 돼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음과 같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실행을 한다면 뭐 몇 명이 탈당하느냐, 뭐 김한길이가 오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고 자기가 정치에서 나름대로의 안철수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표나 다른 정치 지도자,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14년 걸렸다는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88년도에 들어와서 2002년도에 됐으니까 14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5년 걸렸습니다. 92년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2007년에 됐으니까 15년 걸렸죠.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이 14년 걸렸습니다. 98년도 재보궐선거 들어와서 2012년에 됐으니까 14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의 평균 대통령이 되는데 소요된 시간이 14.8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대표, 초선이 당대표를 한다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초선 두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고 양초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말 내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버리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저는 손학규 전 대표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손 전 대표와 연대를 하는데 그냥 연대하는 게 아닙니다. 손 전 대표가 그냥 무슨 연대 대상이 되나요? 차기는 손 대표한테 주고 차차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 생각해요. 정치 상상력을 동원시켜 보세요. 안철수가 손학규랑 연대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김한길 포함해서 박지원, 박영선, 김부겸 다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천정배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대한 새로운 야당의 신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문재인 대표를 고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데 자 방향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한 것과 지도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은 한 80%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번 그 야권의 분열이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문제는 내년도 총선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코노믹 생셔닝 보팅이 일어나냐는 거죠. 경제 투표, 특히 응징투표가, 경제 응징투표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짧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동안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진짜 못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분출되는 이런 시점.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2017년도와 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구조라는 거는 48대 50입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하면은 이기는 사람이 50이고 지는 사람이 48이에요. 바뀌었습니다. 그거 완전히.
그런 의미 속에서 10년 동안 권력교체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가 지금 야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기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요, 경제를 살리냐 문제를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관련돼서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결국 선거는 구도입니다.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거는 인물이죠. 어느 정당들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과연 끌어주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0% 컷오프도 하고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천 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갔고,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뭐 결선 투표제가 어떻고, 더 나아가서 당원대로 하자고 하는데, 당원대로 하면요, 여론조사 50% 하고 당원 50% 하면 오히려 그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보다 더 현역을 더 프레임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컷오프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촉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총선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년 총선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로 치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박근혜에 의한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여당의 공청회 여하튼 간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세칭 말하는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사람을 가져가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가설 수준이지만 야권이 분열되면 여권도 분열될 수 있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모든 공천권을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번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저는 박근혜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야권이 똘똘 뭉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여당도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얼마든지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여권도 분열돼서 특히 자신의 진실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당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상존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 상생력을 동원하면.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자세하게 역대 대통령이 어떻게 정계 개편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어떠한 구상, 특히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 구상이 발효되느냐에 따라서 2016년도 총선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 선거라는 건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느냐. 이슈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자, 내가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슈를 과연 끌어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2016년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총선에서 국정화 때문에 내가 투표장을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겠나요?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갑니다. 야당의 지지도는 떨어집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얘기해서 심정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일반적 분들이 그 이슈 때문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은 오히려 더 여당은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25% 진보, 35% 중도, 40% 보수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50대의 초반이 저는 2016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50대 초반과 50대 후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60년생이
2016년 내년 총선에서는 56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전반이 과거와 같은 386 세대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2017년이 되면은 50대의 80% 이상이 386 세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대에서 82%가 투표에 참여를 했었고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50대 초반과 후반이 이제는 분열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체로 보면은 보수가 56이지만 50대 전반은 51.2대 62.4,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점 성향에서조차도요. 성장과 분배를 보면 전반은 48.6%가 분배를 얘기하고 후반은 39.0%입니다. 노동정책 더 나가서 증세 문제 관련돼서 처음보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0대 초반이 앞으로 남은 4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콜트 이펙트, 세대 효과죠.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세대 쪽에서 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교과서 문제도 결코 이것이 증폭되면은 여당한테 결국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역사 교과서 문제만 지나치게 치고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선거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센시티브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안 된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 경제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2016년도 총선이 분열됐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이 이긴다는 것보다는 이 3개월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극적으로요. 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월달까지만 해도 통합적인 부분만 가져간다면 그래서 지금 여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 나중에 통합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선거가 다자구도로 가면 그건 선거는 굉장히 여당한테 유리하지만 만약에 어떤 형태든 간에 야권 연대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나서 결국 후보 단일화 형태로 가져간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이 여당이 180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요. 다만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이후에 한국에서 그럼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냐? 정치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집권 4년차 때는 끊임없이 야당은 현재 집권당을 흔들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업보입니다. 대통령이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저도 무지하게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자꾸만 다른 법과 연계하면서 의회 과정이 왜곡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기간 표로하면서 동시에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12월 2일 되면 무조건 예산을 자동 심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5분의 3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2016년도 대통령 총선 이전에 먼저라도 이 국회 선진화 누가 다수당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분열되면서 그 부분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재 권력이 2016년도 총선 이후에 더욱더 미래 권력을 창출하겠다는 그러한 욕구가 강해서 정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적 인자는 분명히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도체제가 과거와 같이 여당 내 야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 내 야당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당 내 야당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정치 한다고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자기 정치 안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정치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당 내 야당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당 내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딜레마 아닙니다, 여당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을 강화시키는 부분. 더 나아가서 야당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 정치는 바로 대혼돈의 시기가 갈 거라고 보고요. 정치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선거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우울한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게 되면서요. 저는 지난 60년 동안은 한국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이 충돌한 겁니다. 이제는 그 충돌을 넘어서서 박정희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고 김대중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2016년도 총선 이후에 2017년도에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남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저는 오히려 2020년 총선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우리의 욕구와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보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